자, 오늘부터는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권까지 주요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독재가 이어져 왔고요. 남한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은 9차례 바꿔져 가면서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들 이름은 알아도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 나가는 얼굴하고 이름하고 한국 시민으로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인데요.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간략히 선생님이 주제를 네 가지만 뽑았습니다. 먼저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치러졌던 한국 전쟁. 우리한테는 6.25 전쟁이라고 익숙하지만 영어로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인데요. 이 남침, 북침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실수로 잘못 말했다가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침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자세한 부분은 6.25 전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3시간 정도 따로 빼서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선생님이 헌법 개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도 많이 있지만 잘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과부분에서는 헌법을 좀 누더기로 만든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헌법 개정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선제랑 직선제. 직선제는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고, 간선제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인단, 어떤 그룹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근데 1대 대통령 이승만 같은 경우는 간선제로 뽑혔어요. 이때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초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승만 씨를 대통령 만들어줬었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뀝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재헌국회 의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 씨가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현행헌법인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어려우니까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바뀐 국회의원들도 이 이승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헌법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헌이라고 하거든요. 개헌을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딜레마죠.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헌법 개정에 찬성을 해야지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승만이 바꾸고 싶었던 헌법은 간선제를 직선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는데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폭들을 동원을 해서 조폭들의 이 협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지못해서 헌법 개정을 찬성을 하게 이렇게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통과된 헌법이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한마디로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이렇게 바꾸는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직선제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세 번째 대통령까지 하고 싶어서 헌법을 또 바꾸고자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3명의 3분의 2가 이 헌법을 또 찬성을 해야 되는데 135.333 이렇게 지석이 돼요. 그럼 136명이 나와야지 이 헌법은 통과된 거라고 이제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135명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 이 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당일날 이제 선포가 되어요. 근데 4.4.5입 논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4.4.5입,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린다. 반올림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35.333에서 0.333은 4 이하이기 때문에 죽인다란 논리로 135명만 나와도 헌법이 통과되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부결되었던 이 헌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헌법 이름이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으로 개헌된 이 헌법의 내용은 웃겨요. 초대 대통령만 3선 제한 규정을 없앤 거예요. 초대 대통령만. 명시는 초대 대통령만 이렇게 돼 있지만 딱 집어서 이승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승만만 2번까지 제한되는 규정을 없애고 그 이상, 3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바꾼 헌법이죠. 이런 헌법이 그 당시 때 통과되었다라는 거, 절차도 웃기지만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 초기라서 그런가요? 좀 상당히 웃기는 헌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억지 논리의 헌법이 4.4 5입 개헌이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욕심을 더 부립니다. 4대 대통령까지 선거까지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거의 100% 가능했어요. 왜냐면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분이 갑자기 죽습니다. 타살된 건 아니고 본인 지병에 의해서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되었어요. 이때 근데 문제가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5세 정도 되었었다고 해요. 85세면은 지금으로 쳐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통령, 이때 부통령제도 있었어요.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하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는데요. 여기 아마 자료 화면 나갈 거예요. 3인조, 6인조, 9인조 이런 식으로 조를 묶어서 투표를 하게 시켰고 서로 이승만 찍도록 감시를 했고 완장 부대라고 해서 자유당 위주의 이승만이 자유당이거든요. 자유당 완장을 차면서 분위기를 자유당의 이계봉을 찍도록 유도를 했었고 4할 사전투표 투표함에 이기붕 표를 찍은 표를 40%를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죠. 투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마을에 100명인데 투표함을 까봤더니 120명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투표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의 이기붕 표가 나올 정도로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자기들도 놀라가지고 그런 부정 증거를 막 불태우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또 뭐 고무신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면서 표를 매수하기도 했었고 이런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면서 이건 아무리 그 당시다 하더라도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게 거짓말도 좀 세련돼 가야 되는데 3.15 부정선거 티가 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죠. 그중에서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시위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대통령 이승만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게 됐는데 이 시위 도중에 학생들이 몇 명 사라지게 됩니다. 실종이 되었는데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되어요. 여기 자료 화면 나가죠. 그래서 눈에는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학생의 이름은 김주열 군이라고 합니다. 김주열. 그래서 김주열 군의 이 시체 사진이 더군다나 눈에 잔혹하게 체류탄이 박힌 상태의 시체 사진이 발견이 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청와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무대를 향해서 뛰쳐나가면서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학생의 죽음에 책임지고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부정선거 다시 하고 그런 것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죠. 근데 이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들이 총을 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부정선거 다시 하고 사람 죽인 이승만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시위가 벌어지게 되지요. 나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지금 초등학생들하고는 좀 관심사가 달랐나 봐. 선생님 딸도 초등학생인데 요새 아침마다 막 밤 늦게 먹고 딴짓한다고 유튜브 본다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그쪽이야. 근데 이 당시 초등학생들은 민주주의가 관심사였대요. 막 사탕 먹고 가면서도 언니 오빠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세요 할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외칠 정도의 어떤 거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이러한 시위가 그 당시 때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대학 교수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서 피켓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이승만 당신 물러나시오 라고 지성이로 알려졌던 그 당시 대학 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압박도 있고 해서 하야를 하게 되죠. 하야.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라면 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하야 성명을 내고 하와이로 가서 여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90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국에 있던 이승만 동상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4.19 혁명이라고 하지요. 부당한 권력을 시민들이 뒤엎어버린 사건, 4.19 혁명. 우리 역사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혁명은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현대사에서 4.19 혁명. 그래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300 산업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00, 세 가지 흰색 산업인데 6.25 전쟁 이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 기반도 없고 완전히 가난한 국가였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거지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미국이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밀, 설탕, 면화 등의 원자재들을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돼요. 밀, 설탕, 면화. 하얀색이죠? 하얀색 세 가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300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또 운이 좋게 미국이 농산물들이 어떤 호황, 풍작을 이루면서 이런 부분이 저렴하게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맹국이었던 우리나라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공짜로 받아서 정부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인들한테 헐값으로 이것을 나눠줬다고 해요. 헐값으로 받은 이 기업인들은 이것을 공장을 돌려서 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팔았는데 본인들의 회고록을 봐도 이게 뭐 돈을 벌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긁어 모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 300산업의 원자재를 받아서 가공해서 팔아서 돈을 벌게 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재벌이 상당수가 이들이 그 당시에 성장한 대재벌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설탕을 가공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제당, 지금 뭐 CJ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삼성이 원래 시작이 설탕이었었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지금의 뭐 CJ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를 가공한 산업들이 이제 성장하게 됐죠. 중국 요리도 이때부터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나왔었다고 하죠. 밀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곰표 밀가루. 선생님이 이렇게 뭐 광고 보니까 뭐 독수리 표도 있었고 뭐 고래표도 있었고 지금은 곰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300산업의 어떤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면화를 가공했던 제일모직. 제일모직도 삼성 계열사지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설탕으로 성장한 회사라는 거.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1대 회장이었는데 설탕으로 성공을 했죠. 근데 2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때부터 전자산업에 손을 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은 그 아들 이재용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삼성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로 전 세계에서 애플 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초일류 기업이지만 처음 시작은 설탕으로 시작했었다라는 거, 300산업 지금의 재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고 쫓겨났어요. 헌법을 바꿉니다.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잡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권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의원 내각제 국가이죠. 우리나라는 좀 짬뽕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죠.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대통령제라 보통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짬뽕된 대통령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를 했던 적이 4.19 혁명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법에 의해서 의원 내각제에서 권력을 잡는 총리가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은 윤보선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윤보선은 있지만 보통은 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따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명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면 정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고 장면 내각이 들어섭니다. 근데 그 당시 4.19 혁명 이후에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통일 문제라든지 또 사회 질서 회복이라든지 민주주의 회복이었었는데 그 당시 때 이 권력을 잡았던 장면과 윤보선 내에 이렇게 권력 다툼도 있었대요. 구파 심판 안 와가지고 그 당 내에서 알력도 있었고 또 독재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어떤 급진적인 어떤 통일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사회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제가 또 경제개발이었었는데 작년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립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혼란기를 이 틈을 타서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정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박정희 소장 별 두 개죠.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예요. 5.16 쿠데타라고도 하는데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혁명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이 혼란기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군정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되고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소장이 등장을 했고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어떤 공표를 한 이 부분까지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자료 화면 나갈 텐데요. 이것이 5.16 군사정변 직후의 모습이에요. 박정희랑 옆에 대위가 차지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차지철. 그래서 군사정변도 같이 했지만 나중에 죽음도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공정동이란 안가에서 이제 같이 술과 음식을 먹다가 김재규라는 또 같은 동료들이었었죠. 김재규 그 당시 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차지철 경호실장은 5.16 군사정변도 같이 했지만 역사에 죽음도 같이 맞이했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까요. 좀 독특해서 선생님이 간략히 소개를 해주고 요 마지막 부분을 묘사한 요 영화가 올해 개봉한 것 같죠? 남산의 남자들인가요? 남산의 사람들인가요? 그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볼 것을 선생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